조용한 집과 희망의 메아리. 대구의 한 오래된 주택가, 낡은 골목 끝에는 김소연의 집이 있었다. 회색 담장이 낮게 둘러진 그 집은 철마다 꽃이 피어났지만 집안은 늘 조용했다. 남편이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1년. 소연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음악 교단에 서지 않았고 다시는 누군가를 가족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너무 오래, 너무 익숙하게.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주전자에 생강차를 끓이고 마당의 식물들에게 물을 주었다. 그리곤 낡은 가야금 앞에 앉아 천천히 손끝으로 현을 튕기며 시간을 보냈다. 한때는 제자들로 북적이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만의 은둔처가 되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의 끊겼고 이웃들과도 최소한의 인사만 주고받았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소연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했다. 어깨가 무겁고 입맛이 줄고 약간의 메스꺼움도 있었다. 50 중반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갱년기의 일부일 거라 여겼다. 하지만 그 증상은 점점 이상해졌다. 생리가 멈춘 지도 오래됐는데 뭔가 복부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밤에는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자주 깼다. 거울 앞에 서서 셔츠를 걷어보니 배가 분명히 나와 있었다. 그것도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임신 초기처럼. 설마 소연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밀어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라고, 유료 상식조차 어긋난다고.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버스를 타고 대구 양령시에 있는 한 한의원을 찾아갔다. 평소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지만 몸 상태가 불안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한 것이었다. 요즘 몸이 좀 이상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배가 계속 불러오고 가슴도 예민하고. 한의사는 손끝으로 복부를 눌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궁 쪽이 많이 긴장돼 있네요. 혹시 임신 가능성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전 혼자예요.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남편은 오래전에. 한의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가능성은 제로가 아닙니다. 사람 몸은 간혹 예측을 벗어납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날 이후로 소연은 밤마다 누운 채 배에 손을 얹었다. 무언가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질 때면 그것이 소화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렇게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날들이 이어졌다. 며칠 후 유일한 친구인 한미정이 집으로 찾아왔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고 현재는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서울의 딸 집에 자주 머물다 간헐적으로 대구에 들렀다. 소연아, 얼굴이 안 좋아. 뭐라도 먹고 있어? 미정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내가 임신한 것 같다면 믿겠니? 미정은 그 말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을 가늘게 떴다.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다. 이게 아기가 맞다면 한 명은 아니야. 이 정도면 쌍둥이, 아니, 새 쌍둥이일지도 몰라. 그 말에 소연의 눈이 커졌다.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새 쌍둥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적.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소연은 낡은 수첩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내 아이들에게 너희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단다. 너희 이름은 하준, 서연, 도현이야. 엄마가 지금은 조금 불안하지만 곧 너희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녀는 다시 손바느질을 시작했다. 노란색 털실로 아기 모자를 짰고 오래된 서랍장에서 유아용 베개 커버를 꺼냈다. 낡은 방 하나를 치우고 그곳에 새 커튼을 달았다. 이웃에게서 받은 헌 유아용 침대도 조립했다. 한편 이웃들은 조용히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요즘 배가 많이 나오셨던데. 저 나이에 애기? 설마 인공수정. 요즘은 뭐든 가능하잖아. 소연은 그런 시선이 불편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미 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침에는 잘 잤니? 저녁에는 엄마가 이 노래 좋아했단다라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가야금 앞에 앉아 셋을 위한 자장가를 연주했다. 그 음악은 오직 그녀와 그녀가 믿고 있는 생명들을 위한 것이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희망의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의 몸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계단을 오르기조차 힘들어졌다. 허리는 극심하게 아팠고 발은 항상 부어 있었다. 그러나 소연은 말했다. 3명이라서 그래. 다들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거야.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자신을 버텼다. 세상은 의심했지만 그녀는 믿었다. 믿음이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고 있었으니까. 소연은 여전히 배를 어루만지며 아침을 시작했다. 마치 아기들이 그 속에서 밤새 자라고 있었다는 듯 그녀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이고 식탁에 앉아 생강차를 끓였다. 거실의 벽시계는 7시를 알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어 있었다. 하준아, 잘 잤니? 서연이는 아직 꿈속에 있을까? 도연이는 오늘은 조용하네. 소연은 혼잣말처럼 그러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손끝으로 전해오는 미세한 진동이 아이들의 대답이냥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었다.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흥건히 흘렀다. 손가락이 저리고 어깨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밤이면 옆으로 눕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미정은 다시 대구로 내려왔다. 그녀는 소연의 전화를 받자마자 짐을 싸서 내려왔고 그날 오후 바로 집으로 찾아왔다. 너 병원 안 가면 나 혼자라도 끌고 갈 거야. 미정은 거칠게 말했다. 이건 아기 문제가 아니야. 내 몸이 위험해 보여. 이건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야. 소연은 눈을 피했다. 난 그냥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 왜? 미정이 되물었다. 소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 뭔가 생긴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생겼어. 병원에 가는 건 그 이유가 사라질까 봐 두려웠어. 그 말에 미정은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지금은 확인해야 해. 내가 살아야 하잖아. 며칠 뒤 두 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담당의 박지원 교수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소연의 진료 기록이 없다는 것에 놀랐지만 환자의 눈빛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빠르게 이해했다. 초음파 검사가 시작됐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고 화면을 응시했다. 모니터에서 보여야 할 것은 3개의 작은 심장 소리, 움직이는 팔다리, 자궁 속의 작은 생명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면은 침묵하고 있었다. 박지원은 몇 번이나 기기를 조정했고 다른 기기로 바꾸기까지 했다.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고 마침내 그녀는 소리를 죽인 채 말을 꺼냈다. 김소연 씨, 임신이 아닙니다. 소연의 시야가 흔들렸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전 느꼈어요. 걔네들 움직였어요. 이름도 지었어요. 박지원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합니다. 실제로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장기가 압박받고 복부 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마치 태아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 안에 있는 게 뭐냐고요. 잠시의 침묵 후 박지원은 답했다. 자세한 검사를 해야 확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자궁 혹은 난소에서 발생한 대형 종양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상태에선 수술이 시급합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자신이 느껴왔던 기적이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정은 눈물을 삼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입원 병실에 불은 꺼졌지만 소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하준아, 서연아, 도현아, 미안해. 엄마가 착각했나 봐. 근데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다시 웃을 수 있었어. 그건 진짜였어. 그녀의 눈가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거대한 세계 하나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일정이 잡혔다. 종양의 크기는 약 21k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술은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늦출 수는 없었다. 박지원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김소연 씨, 이 수술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슴을 찢었지만 그녀는 살아야 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이 진짜였다고 믿었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젠 내가 너희를 지킬게. 너희의 이름을 나 혼자서라도 기억할게. 수술 당일 새벽, 병원 복도는 적막했다. 복도를 따라 걷는 휠체어의 바퀴 소리만이 바닥에 낮게 스며들었다. 김소연은 흰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은 다물린 채 손가락만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아직 말로 하지 못한 이름들을 더듬고 있는 것처럼. 하준아, 서연아, 도현아, 미안해. 그녀는 속으로 그 말을 반복했다. 목소리도 눈물도 더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내면으로 침잠한 듯 그녀는 오직 그 이름만을 붙잡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밝고 차가운 조명이 그녀를 덮었다. 낯선 기계 소리, 가벼운 금속의 충돌, 의료진의 숨죽인 움직임이 공간을 메웠다. 박지원 교수는 손을 소독하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김소연 씨, 잘 들리시죠? 지금 마취 들어갑니다. 잠시 후엔 깊은 잠에 빠질 거예요. 저희가 책임지고 잘 끝내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장면은 방 안가득히 펼쳐져 있던 노란색 털실과 하얀 커튼, 그리고 흔들의자 위에 놓인 작은 인형이었다. 엄마는 여기 있어. 그녀는 속삭이며 마취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종양은 단순히 커진 것이 아니라 복강 내에 여러 장기들과 엉켜 있었다. 자궁, 난소, 심지어는 대장의 일부분까지 압박하고 있었다. 일부 혈관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출혈 위험도 높았다. 의료진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한 간호사는 속삭였다. 이걸 안고 어떻게 숨쉬고 있었을까? 박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수술칼을 잡고 한 겹 한 겹 종양의 경계를 따라 절개를 이어갔다. 피가 흐를 때마다 압박을 가하고 손가락으로 미세하게 조직을 분리해냈다.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3시간째 종양의 절반이 제거되었고 출혈이 통제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대장 근처의 모세혈관이 터졌다. 핏물이 복강에 퍼졌고 모니터가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다. 혈압 하강. 수축기 80 이하. 피 공급 준비하세요. 지금. 수술실은 숨을 삼킨 채 움직였다. 붕대를 대고 지혈제를 주입하고 출혈 부위를 찾아내어 클램프를 걸었다. 몇 분 사이 상황은 다시 안정되었고 박지원은 작게 숨을 내쉬며 수술을 재개했다. 4시간이 지나 거대한 종양이 마침내 본체에서 분리되어 들려 올려졌다. 푸르고 불그스름한 종양은 거대한 혹덩이처럼 철제 쟁반 위에 내려졌다. 고요가 수술실을 덮었다.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다. 무게 측정합니다. 21.4kg.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박지원은 처음으로 환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수술 전 침대 위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 눈빛. 포기와 희망이 엉켜 있었던 침묵.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종양 제거가 아니다.
이건 삶의 복원이다. 봉합은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내부 장기를 제자리로 되돌리고 복벽을 봉합하며 박지원은 마지막 실밥을 묶었다. 조명이 꺼지고 의료진은 손에 남은 피를 씻으며 조용히 수술실을 나왔다. 복도로 나가자마자 한 여인이 일어섰다. 한미정이었다. 끝났습니까? 박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났습니다. 아주 잘 견디셨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주저앉듯 벤치에 앉아 양손을 맞잡고 기도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말하고 있었다. 고마워. 진심으로. 김소연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기계의 리듬, 산소 마스크의 숨소리, 간호사의 발소리가 시간의 흐름을 대신했다. 셋째 날, 그녀는 서서히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창백한 흰색, 기계음이 여전히 들렸다. 그러나 몸속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분명히 달랐다. 무언가 무거웠던 것이 사라진 듯한 가벼움. 복부를 감싼 통증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준아, 서연아, 도현아. 이제 더 이상 그 이름들이 안에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이제 엄마는 살아있어. 그 말은 약속이었다. 상실의 흔적 속에서도 살아남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다시 걷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회복실의 창밖으로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김소연은 조용히 누워 눈을 떴다. 공기의 향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폐는 한결 깊게 숨을 들이쉴 수 있었고 배를 짓누르던 압박감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어색한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부풀었던 곳은 평평해졌고 따뜻함 대신 싸늘한 감각만이 남아있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물을 건넸다. 김 선생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소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 깊숙이 고여있던 무언가가 올라올 듯했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날 오후 박지원 교수가 병실로 찾아왔다. 흰 가운 위에 걸친 회색 가디건은 그녀를 덜 차갑게 보이게 만들었다. 김소연 씨,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검사 결과 말씀드릴게요. 종양은 난소 점액성 낭종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악성은 아니었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소연은 눈을 감았다.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죽음은 피했지만 자신이 품고 있다고 믿었던 생명도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박지원은 말을 이었다.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상담 심리사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 더 혼자 생각하고 싶어요. 그날 밤 미정이 수프를 가져왔다. 단호박을 푹 익혀 곱게 간죽이었다. 소연은 몇 숟가락만 떠먹고는 그만뒀다. 먹어야 회복하지.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 아이들한테 편지를 썼어. 알아. 너 그 노트 언제나 들고 다녔잖아. 하준이, 서연이, 도현이. 셋 다 이름도 있었고 성격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어. 내가 상상한 거였지만 그게 나한텐 진짜였어. 미정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소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침내 떨어졌다. 그럼 애도해. 넌 그 아이들을 잃은 거야. 상상이었든 아니든 넌 엄마였어. 잠깐이지만 진심이었잖아. 그날 이후로 소연은 말을 아꼈다. 병실의 TV는 꺼져 있었고 스마트폰은 서랍 속에 있었다. 대신 그녀는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둔 작은 공책만을 바라봤다.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넘기며 그동안 적어내려간 글을 다시 읽었다. 하준이는 조용해. 아빠 닮았겠지. 서연이는 발차기가 세, 나중에 리더가 될 거야.
도연이는 제일 작지만 마음이 따뜻해. 그 문장들은 지금 읽기엔 슬프고도 따뜻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세계, 만들어낸 가족. 현실은 아니었지만 그 기억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다. 퇴원 전날, 간호사가 그녀에게 작고 고운 상자를 하나 건넸다. 익명의 누군가가 두고 갔어요. 선생님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소연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노란색 털실로 짜여진 작은 아기 모자 3개가 들어있었다. 모자마다 자수가 놓여 있었다. 하준, 서연, 도현. 소연은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깊고 조용한 오열이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고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무너진 감정을 일으켰다. 다음 날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섰다. 미정이 옆에서 짐을 챙기며 말했다. 이젠 내 이야기, 내가 다시 써야 해. 그게 어떤 이야기든 말이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연은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방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커튼을 달았던 방 앞에 섰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방 안은 그날 이후로 그대로였다. 노란색 담요, 인형, 작은 천모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소연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건을 하나씩 꺼냈다. 작은 박스에 차곡차곡 담았다. 마지막으로 그 공책을 넣기 전 그녀는 그 안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엄마는 너희를 진짜로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엄마 자신을 향할 거야. 박스를 닫고 옷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기억은 보관되었고 애도는 시작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조용히 가야금을 꺼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이번엔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자장가도 아니었고 상상의 아이들을 위한 음악도 아니었다. 그건 자신을 위한 곡이었다. 살아남은 자신을 위한. 며칠이 지나고 김소연은 다시 익숙한 집안에서 하루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같은 찻잔, 같은 마루, 같은 커튼 사이로 흐르는 공기마저도 달라 보였다. 그것은 상실의 무게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집이 더는 기다림의 공간이 아닌 기억과 회복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정원에 나가 마당 한편의 국화를 돌보았다. 꽃은 무심히 피어 있었고 그 꽃들을 돌보는 손길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삶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여성건강 세미나에서 강연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박지원 교수가 추천했다는 말에 소연은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를 쥔 채 망설였다.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담당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결국 수락했다. 며칠 후 대구 보건소 강당. 작은 무대와 플라스틱 의자들, 그리고 대부분 중년 이상의 여성들로 가득한 좌석. 소연은 연단 앞에서 떨리는 손을 가볍게 쥐었다 펴며 입을 열었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올해 55이고 오랫동안 음악교사였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저는 임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객석의 반응을 살폈다. 놀라움과 궁금함이 섞인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제 몸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름도 붙였고 방도 꾸몄습니다. 자장가도 만들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엄마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은 고요하지만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제가 품고 있었던 건 아이들이 아닌 종양이었습니다.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던 아주 무거운 병. 조용했던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저는 수치스러웠습니다. 창피했고 바보 같았고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믿음조차도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품고 싶었고 그것이 제게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저를 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몇 명의 여성이 다가왔다.
어떤 이는 조용히 손을 잡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그랬어요 라고 속삭였다. 누구도 그녀를 웃지 않았다. 대신 같은 경험을 가진 자로서 혹은 언젠가 마주할지도 모를 현실 앞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관련 기사가 실렸다. 김소연, 몸의 신호를 따라 삶을 바꾸다라는 제목이었다. 인터뷰는 없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가 남긴 단정하고 조용한 문장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잘못 믿은 것이 아니라 진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소연은 식탁에 앉아 그 기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기사 오른편 빈 공간에 메모를 남겼다. 진심은 때로 오해를 낳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오래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겼다. 새로 적은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이제 나는 그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보호자.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다. 집안방 하나를 정리해 읽기방을 만들고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음악 수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일은 다시 누군가와 삶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집 대문 앞에 작은 손글씨 팻말을 걸었다. 음악을 나누는 공간, 살아남은 여자의 방.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을 문장. 하지만 소연은 그 팻말이 자랑스러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정의한 첫 문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오후 첫 번째 학생이 찾아왔다. 8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정말로 가야금 배울 수 있어요? 소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그럼, 들어오렴. 아주 천천히, 내가 원하는 속도로. 그녀는 그렇게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가능성을 품기 시작했다. 김소연의 집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3명의 아이들이 그의 마당을 지나 작은 읽기방과 음악방으로 들어왔다. 가야금의 은은한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들의 조용한 수다가 그녀의 일상에 리듬을 더했다. 소연은 여전히 새벽마다 눈을 떴다. 예전처럼 혼자 마시는 생강차 한 잔이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손글씨로 수업 노트를 적었고 아이들을 위한 동요를 편곡했다. 삶은 더 이상 정지된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벽처럼 둘러쌌던 고요함이 문으로 바뀌고 그 문을 두드리는 타인의 존재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박지원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울에서 열리는 여성건강 인식향상 컨퍼런스의 연사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번엔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열리는 공공보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연사 명단에는 의사, 학자들 외에도 회복 경험자로서 김소연의 이름이 실려 있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미정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겪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그렇게 서울행 기차에 올랐다. 회의장 입구에서 박지원을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의유의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다는 자국을. 컨퍼런스는 대강당에서 열렸다. 3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서기 직전 소연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강단 위에 서자 조명이 비쳤고 그녀는 마이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자신이 한때 병원 침대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은 여자입니다. 조용한 탄성이 강당에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걸 믿었어요? 어째서 그렇게까지 갔죠? 저는 그 질문들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고 한동안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관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감정이 내 몸에서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그게 종양이었든
생명이 아니었든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저를 살게 했습니다. 강당은 고요했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저는 의학적으로 틀렸지만 인간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느리지만 강한 박수가 이어졌다. 그리고 박지원 교수는 강연 뒤 기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서울의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아래로 도심의 불빛이 흐르고 차량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행사 측에서 선물로 준 노트와 펜, 그리고 한 장의 엽서. 그 엽서 뒷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김소연 선생님,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자신의 고통을 참기만 하셨던 분. 선생님의 말 덕분에 오늘 저는 엄마에게 처음으로 병원에 가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지혜, 간호대 학생. 소연은 엽서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 그것은 다시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며칠 후 대구로 돌아온 소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봄이 지나 초여름의 기운이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다. 국화 옆에 새싹이 자라고 있었고 어느새 해바라기가 키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공간, 그러나 이제는 고요가 아닌 숨결이 살아있는 공간. 그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그녀는 가야금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던 자장가를 조용히 연주했다. 그 노래는 이제 상상의 아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노래는 이제 자신과 같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노래였다. 삶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존재들에게 바치는 회복의 자장가였다. 대구에서 김소연의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던 그 즈음, 부산 해운대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름은 윤아름. 34살, 두 아들의 엄마이자 편의점 야간 담당 직원. 그녀는 결혼 생활에 크게 미련이 없었고 몇 년 전 이혼 후로는 오롯이 두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아름은 늘 피곤했다. 잠이 부족했고 허리는 자주 아팠으며 생리주기는 오락가락했다. 갱년기 시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무심하게 넘기기 일쑤였다. 그녀는 자기 몸을 돌보는 것보다 아이들의 학원비와 다음 달 월세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름은 배 쪽에 묘한 통증을 느꼈다. 단순한 위장병이라 여기고 소화제를 먹었지만 오후가 되자 통증은 파도처럼 몰려왔다. 급기야 편의점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허리를 움켜쥔 채 주저앉고 말았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급히 119에 신고했고 아름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실의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고 검사실의 분위기는 금세 달라졌다. 의료진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아름에게 다가왔다. 윤아름 씨,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진통 중이십니다. 출산이 임박한 상태예요. 네, 아름은 실소를 터뜨렸다. 무슨 출산이요? 전 임신 안 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태아의 심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명입니다. 삼둥이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머릿속은 하얘졌고 몸이 현실을 따로 움직였다. 몇 시간 후 아름은 부산해양대학병원의 분만실에서 3명의 신생아를 출산했다. 2 남자아이와 1 여자아이. 모두 건강했고 모두 울고 있었으며 모두 그녀를 향해 숨을 쉬고 있었다. 분만실 안은 축하와 놀라움으로 가득 찼고 몇몇 간호사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삼둥이를 몰랐을 수가. 이건 거의 기적이에요. 몸이 그 모든 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더 신기하죠. 다음 날 지역 방송국이 병원을 찾아왔다. 무통의 삼둥이 엄마라는 제목의 기사가 곧바로 온라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아름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기들을 하나씩 품에 안고 카메라 앞에 섰다. 기자는 물었다. 지금 어떤 심정이세요?
아름은 잠시 말이 막히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멍해요. 말 그대로 벼락같이 찾아온 선물이에요. 당장 기저귀 값이 걱정되긴 하지만요. 김소연은 뉴스에서 그 보도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거실에서 찻잔을 들고 있던 그녀는 리모컨을 멈춘 채 화면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그 화면 속에는 자신과는 정반대의 여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생명을 믿었다가 상실을 겪었고, 다른 사람은 존재하는 생명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레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소연은 TV를 끄고 조용히 책상으로 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윤아름 씨에게. 당신은 날벼락처럼 삼둥이를 품게 되었고, 저는 믿음처럼 삼둥이를 떠나보냈습니다. 우린 서로 반대의 경험을 했지만, 어쩌면 같은 진실을 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몸은 때로 말보다 앞서고, 마음은 그 뒤를 쫓죠. 당신의 기적은 나에게 위로였습니다. 당신이 품은 생명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김소연 드림. 소연은 병원의 주소를 찾아 그 편지를 보냈다. 돌아오는 답장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냥 전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보름 뒤 낯선 택배가 도착했다. 소박한 흰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삼둥이를 품고 웃고 있었다. 아이 하나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는 카메라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메모의 내용은 이러했다. 김소연 선생님. 당신의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에 저를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신 덕분에 이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이름은 태윤, 시우, 그리고 지안이에요. 언젠가 그들에게도 당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윤아름 올림. 소연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드러운 감사, 다정한 연결,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었다. 그녀는 다시 연필을 들고 수첩에 적었다. 누군가는 생명을 발견했고 나는 상실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삶을 품은 여자들이다. 윤아름의 편지를 받은 뒤 김소연은 며칠 동안 그 사진을 거실 창가에 세워두었다.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마다 아기들의 얼굴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아이들의 눈동자 속엔 막 태어난 생명의 힘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자문했다. 나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은 걸까?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경계에 있었다. 상실과 회복 사이, 슬픔과 기쁨 사이, 침묵과 이야기 사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성들과 그 살아있음의 의미를 나누고 있었다. 그해 여름, 대구 보건소에서 두 번째 초청 강연이 들어왔다. 주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김소연에게 공식적인 타이틀이 붙었다. 회복 경험자이자 여성 건강 인식 활동가. 누군가는 그것을 과하다고 했지만 소연은 담담히 받아들였다.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 선생님 덕분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저도 배가 자꾸 나와서 그냥 나이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혹이 있었어요. 다행히 작은 거라 수술만 하면 괜찮대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제가 제 몸을 이토록 무시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여성의 손을 꼭 잡았다. 자신의 몸을 믿는 건 결국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신 거예요. 그날 밤, 소연은 그 여성이 써준 작은 쪽지를 다시 펼쳤다. 당신의 이야기 덕분에 제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이다가 그녀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겪은 이야기들, 이젠 책으로 엮어야 할까? 미정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 자료를 정리하고
소연이 적어두었던 일기와 강연 원고들을 편집해 나갔다. 책의 제목은 고민 끝에 이렇게 정해졌다. 나는 아이를 믿었고 내 몸을 다시 배웠다.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구조였다. 그녀가 경험한 환상, 상실, 의심, 고통, 회복, 그리고 다시 삶과 연결되는 순간까지 독자가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서술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많은 반향을 일으킨 건 아니었다. 하지만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서히 입소문이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판사는 이세 인쇄를 결정했다. 리뷰들엔 공통된 문장이 자주 등장했다. 이 책은 내가 침묵했던 내 몸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해줬다. 소연은 어느 오후 그 책을 윤아름에게 한 권 보냈다. 표지 안쪽에는 자필로 쓴 짧은 문장이 있었다. 당신이 품은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아이들은 이해와 연대 위에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도 세상의 많은 여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부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소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윤아름이에요. 익숙한 목소리에 소연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몇 마디 안부를 나눈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제가 대구에 가도 될까요? 당신을 직접 뵙고 싶어요. 뭔가 이야기를 마저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로 소연은 마당에 작은 차상을 마련했다. 아이들 수업이 없는 날 미정과 함께 찻잎을 고르고 작은 국화꽃을 올려두었다. 주황색 해바라기가 벽을 따라 피어 있었고 정원 한쪽에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살아남은 여자, 살아가는 여자를 맞이합니다. 며칠 후 윤아름이 아이 셋과 함께 대구로 왔다. 그녀는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더 지쳐 보였으며 동시에 더 따뜻한 사람이었다. 소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말없이. 그리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녔고 두 여자는 찻잔을 들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내 삶을 뒤집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름이 말했다. 이제는 나를 완성시켰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소연이 대답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을 통해 내 삶이 연결되었다고 느껴요. 두 여자는 웃었다. 슬픔에서, 고통에서, 그리고 생에서 나온 웃음이었다. 해는 지고 아이들은 하나둘 잠에 들었으며 두 여자는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상실과 기쁨,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에 대하여. 그 순간, 그곳에는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두 여자의 이야기는 서로를 반사하고 있었고, 그 반사된 빛은 앞으로 올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희망이었다. 대구에서의 만남 이후, 김소연과 윤아름은 서로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연락은 자주 오가지는 않았지만, 가끔 엽서 한 장, 사진 한 장이 오갔다. 태윤, 시우, 지안, 아름의 삼남매는 빠르게 자라났다. 종종 보내오는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나란히 줄을 서서 손을 들고 있거나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웃고 있었다. 소연은 그 아이들을 꼭 외손주처럼 여겼다. 누군가에게는 우연히 엮인 인연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삶이 다시 의미를 갖게 된 시작이었다. 아이들의 성장 사진을 벽에 한 장씩 붙여놓으며 그녀는 다시는 품을 수 없었던 생명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즈음 출판사에서는 김소연의 책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기획을 제안해왔다. 주제는 단순한 의료 체험기가 아닌 몸과 마음의 경계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라는 타이틀 아래 다양한 여성의 경험을 조명하는 작업이었다. 소연은 처음에 주저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시청자들 앞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책보다 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이 더는 숨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여성들이 이야기를 보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건 감내할 만한 일이었다. 촬영은 봄부터 시작되었다. 정원에서의 수업 장면, 아이들과의 수다, 읽기방에 앉아 차를 마시는 장면,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편지들과 아이들 사진. 그 안에는 과장도, 연출도 없었다.
다만 삶의 흐름을 잇는 그대로 따라간 것이었다. 윤아름 역시 촬영에 동의했다. 그녀는 부산의 좁은 아파트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말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가 뭘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소연은 그 말을 화면으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준비된 엄마는 아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랑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다시 일으켰다. 다큐멘터리는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조용하지만 깊은 반향을 일으켰고 방영 후 수많은 메일이 제작진을 통해 두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저도 임신을 착각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몸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울었습니다. 나는 30년간 내 몸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살아남아줘서. 소연은 그 편지들을 하루에 한두 통씩 천천히 읽었다. 어떤 편지는 끝까지 읽지 못하고 잠시 덮기도 했다. 그 감정의 파도는 강했고 너무나 진실했다. 그러던 중 소연은 제작진을 통해 한 통의 손편지를 받게 되었다. 주소는 전라남도 구례. 펜의 흔들림이 가득한 글씨로 시작된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연 선생님, 저는 당신처럼 믿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언젠가 배가 불러왔고 누군가가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믿었어요. 가족은 비웃었고 의사는 정신과로 가보라 했습니다. 결국 제게도 종양이 있었고 수술로 살아났지만 마음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처음으로 위로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래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손편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오래전 수첩을 꺼내 다시 펼쳤다. 하준, 서연, 도현, 그 이름들이 적힌 페이지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그녀는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는 늦봄의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식탁 위엔 윤아름이 보내준 아이들의 최신 사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여성들로부터 온 엽서들이 소박한 벽화처럼 나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방 안에 가만히 머물렀고 그녀의 심장과 닿아 다시 뛰게 했다. 그리고 그 박동은 말하고 있었다. 이해는 시작되었고 이제는 나누는 일만 남았다고. 여름이 깊어갈 무렵 김소연은 다시 한번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초청이 아니라 그녀가 먼저 문을 두드린 자리였다. 지역 여성 건강 캠페인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는 NGO가 제안한 몸의 기억, 마음의 대화 프로젝트에 자원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단순한 강연을 넘어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소규모 워크숍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다. 소연은 강사가 아닌 이야기 촉진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녀는 말보다 듣는 데 익숙했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첫 워크숍은 경기도 안성의 작은 도서관에서 열렸다. 참가자는 총 8명. 모두 다양한 연령과 사연을 지닌 여성들이었다. 누군가는 갱년기를 견디는 중이었고 누군가는 최근 유산을 겪었다. 또 다른 이는 말없이 수첩만 들고 있었다. 소연은 워크숍을 시작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진단서가 없어도 우리 몸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약하거나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웃었다.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이해받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수첩을 들고 있던 여성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도 언젠가 그랬어요. 몸이 이상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이 움찔거려요.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소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 당신의 몸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말했고 우리는 들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NGO는 이야기 아카이브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여성들의 손글씨 편지, 워크숍에서 작성한 메모,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들 그것들을 모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시하는 것이었다. 김소연은 이 전시를 두 번째 탄생이라고 불렀다. 처음 태어날 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해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신문 기사로 인용되었고 전시회 포스터에 큼직하게 실렸다. 전시 오프닝 날 한 여고생이 소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전 아직 아픈 것도 없고 특별한 사연도 없지만 그래도 이 전시가 꼭 보고 싶었어요. 언젠가 내가 내 몸을 미워하게 될까봐 그 전에 꼭 무언가 기억하고 싶었어요. 소연은 소녀의 손을 꼭 잡았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 기억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여관방에서 소연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엔 그녀가 쓴 문장들이 차곡차곡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다시 글을 남겼다. 나는 상상했던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다. 나는 그 이름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또 다른 여성들의 이름을 통해 계속 살아간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여름밤 공기는 끈적했지만 생기 있었다. 아래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웃고 있었고 고요한 중년 여성이 습관처럼 강아지와 산책 중이었다. 모두 각자의 몸을 가지고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대구로 돌아온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윤아름. 편지지에는 아이 셋의 손바닥을 찍은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소연 선생님. 아이들이 자라며 자꾸 질문을 해요. 우리 사진이 어떤 아주머니 집에도 있냐고. 그래서 대답해줬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너희도 없었을지 몰라.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사랑과 존경을 담아 아름드림. 소연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다. 아이들은 결국 존재했구나. 이름은 다르지만 삶 안에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녀는 일기방의 의자를 창가 쪽으로 돌려 앉았다.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만든 자장가를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상상도 환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녀가 견디고 살아내고 나눠온 모든 순간이 모여 만든 새로운 노래. 그 노래는 이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은 여자들,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 그리고 아직 살아갈 이름들을 위한 찬가였다.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야, 끝.